어, 만화왕국 일본 그 심장부에서 좀 조용한 이변이 있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? 바로 한국 웹툰 앱이 일본 시장에서 1위,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. 오늘은 이 좀 놀라운 현상을요, 저희가 제공받은 유튜브 분석 영상을 토대로 한번 파헤쳐 보면서, 한일 콘텐츠 산업의 어떤 지각 변동, 그 의미를 같이 추적해 볼까 합니다. 네, 이게 단순히 뭐 앱 순위가 바뀌었다 이걸 넘어서요. 양국 콘텐츠 산업의 어떤 구조 그리고 미래까지 좀 읽어낼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데이터 너머에 있는 그 본질적인 변화들을 좀 짚어보죠. 네. 그럼 우선 가장 좀 충격적인 사실부터 확인해 볼까요? 카카오의 피코마, 그리고 네이버 라인망가, 이 두 앱이 일본 만화 앱 시장을 거의 뭐 양분하고 있다면서요. 합산 점유율이 거의 80%에 육박한다던데, 일본 대표 주자인 소년점프 플러스는 3위권이라니. 야, 이거 일본으로서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겠는데요? 그렇죠. 일본 최대 경제지인 니케이 신문까지 나서서 이걸 막 심층 분석할 정도니까요. 이런 역전 양상의 핵심 동력 중 하나는 역시 플랫폼 혁신입니다. 한국 웹툰은 뭐 처음부터 스마트폰에 딱 맞춰서 세로로 이렇게 휙휙 내리는 스크롤 그리고 풀컬러 이 방식을 택했죠. 반면에 일본은 초기에 그 기존 출판 만화 방식 있잖아요. 그걸 디지털에 그냥 그대로 옮겨왔어요. 옆으로 넘기고 한 화면에 막 여러 컷 넣고 그런 식이었죠. 아, 사용자 경험에서 벌써 거기서부터 차이가 확 벌어진 거군요. 근데 그렇게 거대하고 전통 있는 일본 출판사들이 왜 그렇게 변화에 좀 둔감했을까요? 뭐 단순히 기술을 몰랐을 것 같진 않은데요. 네, 물론 기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. 더 근본적으로 보면 컨텐츠를 만들고 이걸 유통하는 생태계의 차이, 이것도 작용했습니다. 한국은 아시다시피 90년대 말 외환위기, 그러니까 IMF 사태 이후에 기존 출판 시스템이 좀 흔들렸잖아요. 그 와중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플랫폼들이 확 뜨면서 누구나 그냥 작품 올리고 독자들이 바로 평가하는 그런 개방형 시스템이 자리를 잡은 거죠. 아, 그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된 거군요. 위기가 기회로. 반면에 일본은 여전히 그 편집자 중심의 아주 강력한 출판사 시스템이 딱 버티고 있고요. 맞습니다. 물론 뭐 이 시스템이 여전히 명작들을 만들어내는 저력은 있어요. 그건 분명한데 근데 이제 트렌드를 막 빠르게 반영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국의 개방형 플랫폼이 더 유리했던 거죠. 훨씬 더 많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구조니까요. 확실히 그 플랫폼이랑 생태계 차이가 컸네요. 하지만 그래봤자 그거 앱 시장 얘기 아니냐? 전체 만화나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는 여전히 일본이 압도적인 거 아니냐? 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거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. 실제로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약 3조 4천억 엔, 우리 돈으로 하면 30조 원이 훌쩍 넘거든요. 전체 컨텐츠 시장 규모도 세계 3위고요. 한국은 한 6, 7위권 정도 되죠. 하지만 여기에도 좀 함정이랄까 생각해볼 지점이 있어요. 일본 컨텐츠 수출의 거의 90%가 애니메이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이게 분명 강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특정 장르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? 이런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다른 장르로 시선을 돌리면 얘기가 확 달라지는 거네요. 특히 뭐 드라마나 케이팝에서는 한국 수출 경쟁력이 2021년에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.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. 게다가 웹툰 원작 드라마가 성공하면서 생기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고요. 아,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랐던 게 2023년에 열린 아시안 TV 드라마 컨퍼런스, ATDC라고 하죠. 그 행사 이야기였어요. 원래 우리가 일본 드라마 배우려고 만든 자리였다면서요. 근데 이제는 일본이 자기들 예산으로 한국에게 배우겠다. 이러면서 개최했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일화는 진짜 단순히 뭐 기술이나 자본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. 어떤 창작 시스템, 문화적인 자신감의 변화, 어쩌면 한때 아시아 콘텐츠의 표준을 제시했던 일본 창작자들이 느꼈을 그 위기감을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사건 같아요.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일본의 유명 작가나 감독들이 직접 자기들 드라마의 문제점, 뭐 낮은 제작비라든가 너무 만화 원작에 의존한다든가 경직된 노동시간 문제 같은 것들을 인정하기도 했고요. 애니메이션 산업도 겉보기엔 화려한데 속으로는 좀 곪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. 아, 심각합니다. 특히 그 애니메이터들의 저임금 문제는 정말 구조적인 위험 요소예요. 거의 절반 가까이가 연봉 240만 엔, 우리 돈으로 치면 2,400만 원도 안 되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에요. 이러니까 인력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죠.
2050년까지 한 3만 명이 필요하다는데 지금 추세로는 4,500명밖에 확보 못할 거다. 뭐 이런 암울한 예측까지 나와요.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OTT,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커져도 정작 그 수익이 창작자들에게 제대로 분배가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. 아, 일본 내부의 어려움을 짚어봤는데, 근데 뭐 우리 상황도 마냥 장밋빛은 아니죠. K-드라마가 엄청 양적으로 팽창하긴 했는데 반영 못하고 쌓이는 작품들이 늘면서 질적 저하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.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. 뭐 뽀로로나 아기상어 같은 영유아물은 세계적으로 성공했지만 성인 대상 작품이나 IP 확장성, 그러니까 하나의 성공한 이야기를 영화, 게임, 굿즈 이렇게 넓혀가는 힘은 아직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죠. 저출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줄어드는 위험도 있고요. 다행히 최근에 뭐 퇴마록처럼 성인 대상 애니메이션 제작 시도가 늘고는 있긴 합니다만 들어보니까 한국은 디지털 플랫폼 혁신이나 드라마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확 치고 나갔지만 여전히 뭐 질적 성장이나 장르 다변화 같은 숙제가 남아있고 일본은 여전히 강력한 IP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내부 구조적인 문제나 어떤 성공의 덫 같은 거에 좀 발목 잡힌 그런 형국이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이게 누가 이겼다 졌다 이런 단순한 경쟁 구도를 넘어서는 문제인 거죠. 양국 모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각자의 강점을 살리고 또 약점은 보완해야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. 네,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. 여러분께서는 이 한일 콘텐츠 경쟁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시나요? 특히 양국의 창작자들이 더 나은 환경, 좀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계속 좋은 작품을 만들어 가려면 어떤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